자,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 현대 문학의 특징, 뭐 이런 얘기, 한국 문학의 특징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 주말 동안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보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제1교포가 일본어로 쓴 문학은 한국 문학이냐 그렇지 않냐 라든지 영어로 쓴 교포가 작성한 문학은 한국 문학이냐 아니냐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거든. 혹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네, 아무도 없는 걸로. 진짜 아무도 없냐?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럼 네. 선생님 질문을 좁혀볼게.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쓰였다면 그것은 한국 문학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 한국 사람이 쓴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기술한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어라면 그래도 한국 한국 문학일 것 문화. 같아요. 그래도 한국 문학이다. 내용이 더 네. 중요하다는 얘기네. 언어는 한국적인 그냥 내용이야. 도구니까.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가면 거의 다 한국 문학인 것 같아요. 정서, 내용, 그렇겠네. 그러면 사용한 언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언어는 그냥 부가적인 도구 같은 것. 그럼 다른 질문 바꿔볼까? 이번 주체를 바꿔보자. 한국어로 썼고, 한국적인 내용인데 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그러면 한국 문학으로 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뭐 귀화를 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체가 외국인이라면 한국어는 좀 어렵지 않냐? 또 다른 사람은? 근데 그런 경우도 음, 있잖아요. 음, 부모가 이주해서 음. 살고 있는 경우에 그렇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은 외국이지만 그 사람이 쓴 작품은 그 사람은 엄연히 가정은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음, 경우에는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고마워. 의견 아주 좋아. 선생님이 이런 그건 것 같, 아, 얘기해. 네. 뭐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가정이 그렇든 뭐 자신이 한국에서 살든 그 한국적인 정서를 문학 속에 녹여낼 수 있으면 그건 다 한국 문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외국인이 쓴 걸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없다는 게 이유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음, 한국에 뭐 오래 살아서 그런 것들을 다 글로써 녹여낼 수 있으면 그건 다 한국 문학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결국은 그 문학 작품이 풍겨내는 냄새네. 한국적인 냄새가 나냐, 안 나냐. 선생님이 근데 이런 저 질문을 여러 번 궁금한 주는 거, 게, 너희들 앞으로 고민할 일 되게 많을걸? 요새는 외국에 나가 사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경우도 많고, 외국어 습득이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이기도 하고 문화가 많이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냥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점점 범주가 넓어질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는 이런 걸 좀 소개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국적의 문제라든지 사용한 언어의 문제에 따라서 한국 문학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방금 얘기해준 사람들처럼 다른 친구들도 간단하게라도 좀 자기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등교 계약 이후에 우리가 같이 이제 기술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짧게라도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한번 선생님, 읽어보면 더 좋고. 선생님, 네, 근데 꼭 한국 문학으로 나눠야 돼요, 문학을? 좋은 질문이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한국 문학, 외국 문학이라고 하는 게 딱 나눠져 있었잖아. 선생님 지금 이 네. 질문을 준 게 그런 질문, 고전적인 분류법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지.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도
사실 고전적인 분류법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정서를 한국적 그런 내용을 문학에 녹여냈느냐라고 할 때 한국적인 정서가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범위가 엄청 넓어지게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 문학 혹은 한국적인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기 개념화가 되어 있어야 문학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좀 정의는 다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자기 개념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이 될까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서 타인의 슬픔에 공명하다, 현대문학이 갖고 있는 뭐 가치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정여울 작가가 이제 쓴 작가라기보다는 박사라고 설명해야 되겠네. 그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뭐 문학 작품의 행복보다는 슬픔이나 아픔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지. 이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잘 살아 그러면 아 축하해 이러면 되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아파라고 하면 나도 그런데 라는 얘기가 되니까 어쩌면 공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슬픔이나 아픔이 더 가까운 개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교재 지금 첫 번째 부분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 노란색으로 살짝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어떤 개인의 특이점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삶이 힘든 경우들이 더 많고 그런 문제를 문학으로 다루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뭐 김동인의 감자, 오발탄, 아니면 뭐 서양에서 레미제라블 이런 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 사회적인 모순이 문학 작품에서 개인의 고통으로 바뀌어서 나타났고 그걸 읽은 독자들은 맞아, 이것은 나 혼자만의 고통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공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와 가치는 결국 이 공감에서 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작품으로 하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윤동주의 병원입니다. 병원을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살짝 읽어볼게.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을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윤동주의 병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 책 원래 제목이 병원이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처음에 그 책을 만들 때는 병원이라고 제목 붙였었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일본 놈들한테 걸릴 것 같다고 바꾸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된 건데 병원이라고 제목을 왜 지었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있어. 윤동주가 그런 말을 했었대요. 당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온통 환자 투성이고 병이 있는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게 꼭 병원 같아서 자기는 이 시집의 제목을 병원이라고 지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보면 이 병원이라는 작품이 어떤 주제인지 아마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이미 다 짐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시를 감상할 때 정리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선생님이 한번 써봤어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생각한 포인트는 공간적인 배경을 시대적 배경으로 바꿔서 읽으면 대부분 이 시를 해석하는 가장
사실 시를 해석하는데 전공법이 있다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을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작품에서 공간적 배경은 결국 병원이잖아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고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병원의 공간적 배경을 설정을 했죠. 그걸 시대적 배경으로 바꾸게 되면 간단하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언급한 윤동주의 말처럼 일제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 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조금 더 작품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물의 상징적 의미라고 하면 여기에는 젊은 여자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화자인 나가 있고 늙은 의사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세 명의 인물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작품 본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 젊은 여자라고 설정되어 있는 이 인물을 잘 보면 힌트를 되게 직설적으로 줘. 병원에 있고 아프고 흰 옷을 입고 있고 하얀 다리를 드러내놨대. 백의의 민족을 떠오르게 하는 장치가 아닐까 싶어. 1940년대 살아가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게 여자라고 한다면 그 여자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화자인 나는 공감하거나 연민을 느끼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사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할게.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살구나무랑 여자랑 같이 묶어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살구나무와 여자의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살구나무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 젊은 여자에 대한 설명을 보면 찾아오는 이도 없고 나비 한 마리도 없다 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에는 바람조차 없고 슬프지도 않다라고 했거든요. 보통 이 작품을 설명을 할 때 살구나무와 젊은 여자는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차이가 발생해. 뭐도 없고 라고 하는 기술은 같은데 살구나무는 슬프지도 않다라고 했어. 근데 지금 이 젊은 여자가 아픈데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슬프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이 슬프지도 않은 여자를 살구나무와 동일시하게 되는 건 자기가 슬프다라는 걸 내색하지 않아서 더 슬프게 만드는 일종의 시치미떼기라고 설명하는 거죠. 절망적 상황을 극대화할 때 꼭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을 직접적으로 보여줘야지만 아픔이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 안 그런 척 시치미 뗄 때 오히려 효과가 커지기도 하죠. 살구나무와 여자를 동일시할 때는 시치미 떼기의 기법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슬프다는 걸 내색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아픔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연이 바뀌면서 시점이 젊은 여자에서 화자인 나로 옮겨가게 되고요. 옮겨가면서 나 역시 여자와 동일시되는 지점들이 나타나게 돼. 나도 아픈데 아무도 내가 아픈 걸 몰라주고 그렇지만 나는 화를 내지 않아. 나는 성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기에선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말도 못하는 내색하지 않는 모습에서 여자와 자신을 동일시시키고 세 번째 연, 마지막 연에서 여자와의 아픔에 자신의 아픔을 겹치면서 더욱더 공감하게 되고 시적인 정서와 시상이 점점 더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늙은 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교과서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질병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의학의 시선에 비친 젊은이의 신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의사는 인간의 질병에는 관심이 있지만 질병을 넘어서 인간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늙은 의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 늙은 의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표현이나 담겨있는 의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윤동주의 다른 작품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더라고. 윤동주의 참외록이었나 그럴 거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오랜 왕조의 유물은 이다지로 나를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 오래되고 늙고 그러나 현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설정. 이런 윤동주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늙은 의사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화자인 나와 젊은 여자의 고통의 장본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혹은 더 확장시켜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늙은 의사가 결국 시대적 아픔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게 조금 비약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 삼아서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싶었던 포인트는 늙은 의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 즉 나와 여자와는 반대쪽에 서 있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 시점이 이동이 나타났고 늙은 의사는 파란 노에 낀 구린 거울 속의 오랜 왕조처럼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 나와요. 금자나 한 포기를 가슴에 꽂고 갔다란 얘기는 나는 결국 이 아픔을 이겨내겠다는 얘기로 읽을 수도 있죠. 극복하겠다는 의지나 희망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과서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였을까라는 거야.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절대 중요한 건 아닌데 시인들이 단어를 설정하거나 뭔가 장치를 가지고 올 때 다 고민을 해야 하고 갖고 올 텐데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로 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한번 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살구나무였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살구나무. 이거 절대 정답은 없어. 살구나무 본 적은 있니? 아니요. 살구나무를 본 적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봤습니다. 아, 본 적 있어? 벚꽃이랑 비슷하게 생겼던데요, 꽃이? 살구나무 되게 예뻐. 이건 순전히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살구나무가 왜 하필 등장했을까라고 선생님 생각해봤을 때 내 생각은 뭐냐면 살구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 얘네가 추위를 굉장히 잘 견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 살구나무가 거의 영하 30도가 넘어도 잘 살아남아요. 아무리 추워도 얘네는 되게 잘 버텨. 그리고 그걸 잘 견딘 다음에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바로 꽃을 피워버려. 꽃이 되게 빨리 피는 나무거든요. 추위를 잘 견디고 꽃이 굉장히 빨리 핀다라고 하는 면에서 나는 윤동주가 그래서 살구나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추위라고 하는 건 윤동주가 흔히 쓰는 시대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랑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작품에서도 금자나 한 포기를 따갖고 가슴에 꽂고 가잖아. 살구나무는 꽃을 굉장히 빨리 틔우는 그런 나무. 그래서 살구나무를 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 그냥 참고삼아 그랬다라는 거지. 대현 선생님 시를 읽을 때 이런 것들 막 찾아가면 생각해 보는 게 나는 재밌더라고. 좀 오타쿠 같네. 아무튼 그랬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시를 읽을 때 한 번씩 같이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본문 설명으로 돌아가면 여기 26페이지야. 지금 윤동주의 병원에서 나타났던 모습처럼 타인의 고통이 머물렀던 자리에 나를 겹쳐보는 것, 이것이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니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분리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 속에 나의 고통을 포개 넣는 것, 그것이 문학의 해방적 에너지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지. 그래서 말인데 뭐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선생님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거든.
매년 이쯤 되면 이 주간에는 항상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데, 근데 웃기는 건 점점 벌써 6년인데 시간이 갈수록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 난 점점 없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점점 막말을 하고 막 죽은 애들에 대해서 막 그런 새끼들이 자꾸 생겨나더라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되게 열받더라고 요새. 매일매일 되게 화가 나는 중인데, 우리 최소한 문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라기보다 문학적인 자세에 대한 얘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같이 살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이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 거니까 참고해서 정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슬픔이 기쁨에게를 같이 얘기하려면 얘가 꼭 필요해. 이거 뭔지 아니? 인사이드 아웃.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인사이드 아웃이 슬픔이 기쁨에게 시의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 작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짧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